예,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조금 이제 서론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린 뉴딜이에요. 예, 이게 이제 큰 흐름에서 경제적인 패턴을 바꾸고 그 중에 그린 뉴딜은 하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영어로 We need a Green New Deal이라고 했죠. 자, 그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돈을 많이 넣어요. 2025년까지 160조 원, 일자리 한 190만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점이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 농촌 농업 살리기, 불평등 해소 같은 이런 어떤 근본 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 부족. 즉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으려고 하면 우리 수업과 같이 강의와 같이 그 전에 도대체 지금 코로나19는 어떤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후변화 같은 거 하고 기후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설득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 대안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내서 국민들도 그렇게 뭔가가 뭐 때문에 이걸 그린 뉴딜을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외국에서도 짓고 한다는 걸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꾸로 헌법 소송도 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관료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수렴적인 사고에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고 없는 사람이 힘들 때 해도 정부 재정은 흔히 말해서 똔또이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 뒷감당을 못 한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린 뉴딜은 좋은데 뉴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뉴딜이라면 고등학교 때나 뭐 어떤 정도가 올까 하면 그 정도가 올 겁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뉴딜 정책을 루스벨트가 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가지고 댐을 만들고 거기 사람 투대갖고 했다. 그런 게 활용을 다시 한 게 4대강 사업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막 해온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루스벨트가 1930년대 이제 공황이 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업조정법을 마련했어요. 농민 문제 해결해서 왜?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니까 그걸 정부가 다 사줘요. 그 전에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에 맡겨야 되죠. 안 팔리면 그냥 판매 양이 남아도 가격이 싼 값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그걸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사주고 농업 생산하는 것을 조절해주고 농사를 적게 지면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수요 공급을 정부가 조정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게 일반적인 경쟁인데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을 적정 순으로 최하 가격제를 설정해 주고요. 국민이 가격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산업부원법을 통해서 공업도 생산 조절을 하고 최저 가격을 정해가지고 기업이 너무 과열 경쟁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했어요. 이거는 거의 사회주의적인 통제 경제죠. 그걸 루스벨트가 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회보장법을 해서 노인연금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노인분들한테 연금을 주고
실업자 수당을 줘요. 실업자한테. 그전에까지는 실업자는 자기가 실업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아니고 뭐 적게 받든지 일을 해야 뭔가를 벌 수 있죠. 이때 개념이 1930년대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선이 되고 나서는 노동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최저임금제, 주 40시간 근로제. 지금 우리 주 52시간 근로제죠. 1930년대 주 40시간 근로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루스벨트 때는 최고 소득이 많은 사람, 우리 같으면 수백억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 버는데 100억을 벌면 25억을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루스벨트는 재선이 되고 3선이 됐다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한 10년 정도 했죠. 그러면서 세금을 79%까지 최고 세금을 냈어요. 즉 100억을 벌면 79억을 세금을 내게 거예요. 그 뒤에 미국이 상당히 7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또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같이 이런 경제 관련 문제가 저 이야기가 아니라 영산대의 한승환 교수가 진보 집권 경제학이라고 해서 일본은 제도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인스라든가 그 이후에 행정고시 공부한 사람이 똘똘똘 배우는 게 신고주의 경제학, 균형만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재정을 하니까 없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지적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던 거를 이런 재난이 왔다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재난에 편성해서 하고 싶은 걸 막 하게끔 하는 거. 그 얘가 원격 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가 있어도 디지털이라도 하면서 계속 거기다가 막 방향을 넣는다든가 이런 이제 정보 같은 것도 개인주의 정보를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데 웬만큼 풀어놓고 사업화시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죠. 이 대표적인 글을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더 쇼크 독턴이라는 말을 썼고요. 디제스트 캐피탈리즘, 재난 자본주의. 정확하게 제가 번역하면 재난 편성형 자본주의예요. 재난 부시 같은 사람이가 있고요. 재난이 일어났다는 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라크하고 이럴 때. 그렇게 이제 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죠. 테러. 이럴 때 테러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군산학 복합체 군수 무기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때려붓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복지를 줄이고 그게 이제 이런 디저스트 캐피털리즘의 어떤 흐름인데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떤 흐름으로 한국판 뉴딜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밑에 이걸 보시면 돼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죠. 기후변화에서. 그러면 예산도 탄소 예산제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줄이는 방법 한 4가지쯤 됩니다. 자, 탄소 중립을 하려면 첫째, 숲을 조성하든지 이산탄소를 흡수하는 또는 바다를, 산을 잘 보존하는 게 습지를 잘 보존하는 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존이 바로 경제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숲이 파괴됐다고 생각하면 숲을 조성하는 거.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하듯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석탄, 석유, 원전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서 CO2 배출을 줄이는 거죠. 그 방식. 그게 지금 대부분 그거예요.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즉 우리는 발전소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같이 절전을 하면은 전기가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전전질 의식 안 하고도 편안하시죠? 이게 절전소라고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YMCA가 1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보다 10% 줄이겠다. 실천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줄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전을 하는 거에는 우리가 수고스럽게 해야 되지만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집에 현관문도 옛날에는 불로 켰다 껐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센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쓰면 효율적인 기기를 쓰면 돼요. 즉 에어컨이라든가 이걸 쓰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은 미국에 어디 외국에 독일에 유학 가서 그때 냉장고 이따만 거 크는데 아까워가지고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한 20년 썼다 이러는데 전기요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보다는 요새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이 효율적인 기기를 씀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법, 또 그걸 보급하는 것, 친환경 구매하는 것, 이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탄소 거래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관별로 줄이는 것을 등록해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잘 활용한다면 탄소 예산제를 그렇게 적용을 해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또는 탄소라든가 이걸 많이 배출하는 데는 벌금을 많이 매겨야 되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재난의 회복력을 갖출 인프라 재구축. 아까 앞에서 기후변화할 때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방법 중에서 완화가 있고 적응이 있다는데 그런 어떤 빨리 기후변화로 인해 갖고 온도가 높아져도 우리가 시원한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산업 자체가 지금 제조업 중심, 부산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것 또는 서비스업을 많이 또 강조를 하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게 중앙 집중적인 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가는 게 많아요. 이걸 지역에서 우리 부산이면 부산 중심으로 부울경 중심으로 에너지를 많이 하고 에너지와 먹을거리를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 같은 걸 하면 소의 분뇨 같은 그런 거를 발효해서 거기에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가지고 취사도 할 수 있고요. 난방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그걸 나온 그름을 가지고 다시 논에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이런 에너지와 식량을 분리하지 말고 지역에서 같이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체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법이나 행정, 조직, 재정 조달하는 게 전부 친환경적인 걸 바탕으로 해줘야 되죠. 조금 비싸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를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페널티 개념으로 이거는 모양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그 그릇 같은 걸 이래 보면 플라스틱, 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어디에 분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표준 규격을 만들면 되는데 다 달라요, 병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정을 조달할 때도 그런 걸 만들 때 통일된 걸 안 하면은 비싸게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법과 행정조직이 만들어가는 게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기후를 이번 검색이 안에 이 도시 1.5도시를 낮추자는 것은 전 세계적인 나름대로 약속인데 우리가 유엔의 큰 흐름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조금 인식을 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거기는 뭐냐면 앞으로 21세기를 사는 데는 해결해야 될 문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7가지 목표를 해놨는데요. No poverty, 빈곤 문제,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같은 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같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술, 주거, 집 문제도 심각하죠.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법 같은 경제사회 문제를 우리가 공동으로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다. 그게 정부가,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는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하던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이름만 문의로만 글을 쓰다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박근혜 정부 오니까 또 창조 경제를 하니까 그걸 삭삭삭 에이빠질 해가지고 녹색 성장에 못 쓰던 거를 또 창조 경제라고 해갖고 내놨다가 가만히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덮어 있다가
지금 또 무슨 소득 주도 성장 내지 또는 지금 탄소 중립하니까 잘 됐다 이러면서 옛날 거를 똑같이 내는 약간 변형했으면 근본적 왜 해야 되는가의 물음을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방법론만 내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 이것은 뭐냐? 탄소 중립은 석탄 발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시장이나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계적인 노력이 얼만큼 있느냐? 미국 캘리포니아는 2035년에 새 차만 전기차 100%만 판매하게끔 하고요. 이러면 이 나라에서는 이 주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온실 배출 35% 이렇게 전기차 100% 하면 35%를 줄인다 이거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EU 지금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을 처음에 40% 하자 했다가 지금 55% 줄이자고 바꿨어요. 그리고 2009년에 2019년입니다. 밑에 공부한 게 19년입니다. 그리고는 2021년 내년 6월까지 차량 배출 기준을 강화되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연기관차, 내연기관, 우리같이 휘발유, 경유, 디젤하는 차는 없애고 전기차로 간다. 그러니까 중국도 2035년에 지금 같은 자동차 퇴출하겠다고 중국이 선언했고요. 우리나라에도 KB금융이 지난 9월에 국내 금융 최초로 이제 석탄에 투자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정유업계 처음으로 탄소 감축 선언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정부가 탄소 중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속히 이런 것이 확산될 겁니다. 자, 우리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은 지난 11월 9일에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2030년까지 배출량을 한 500만 톤 정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스스로 정부가 29.5% 정부가 낮추라는 것보다 한 35%, 34%, 36% 낮춘 거라고 좀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승용차 요일제하고 뭐 BRT 버스 체계하고 친환경차 보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거는 녹색 성장할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의회의 기후변화 조례도 아직 채택이 안 됐고요. 우리 부산의 제조업을 체질 개선해야 되고 거꾸로 부산, 울산, 경남의 식량 자금 문제나 섭지나 해양 환경 보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따르면 2017년에 1,488만 톤을 배출했거든요. 그걸 배출해서 35.9% 감축을 한다면 2010년에 대비해서 45% 감축만 한다고 해도 줄이는 게 800만 톤을 줄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탄소 중립하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우리 부산이 잘한다고 했지만 큰 원칙을 보면은 저거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감이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보고 반대로 인천 같은 경우만 봐도 지난 10일 날에 탈탄소 동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지자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예 그 동맹에 들어가요. 앞서가는 거죠. 부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탄소를 어떻게 줄여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인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탄소세라고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1990년대부터 유럽은 도입을 한 나라가 많아요. 핀란드가 제일 먼저 했고요. 스웨덴은 환경세라고 세제를 개혁하면서 탄소세를 줄여주는 대신에 법인세는 좀 감소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성공적으로 줄였어요. 지금 탄소세가 톤당 한
120달러, 톤당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데 1995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25% 실질적으로 줄였고요. 그런데 줄였는데 놀라운 게 경제가 75% 성장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지금 탄소를 줄이려면 경제 성장이 제조업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안 좋은 사례, 반면교사 사례입니다.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부자들한테 너무 세금을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연료세로서 기름값을 좀 인상하고 하니까 노란 조끼 입고 시위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기후 문제를 푸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또 IMF, 국제통화기금도 탄소세 도입을 통해서 나오는 재원을 활용해서 소득세라든가 급여세 같은 세금을 인하해줘요. 즉 우리가 지금 너무나 투명한 월급쟁이 이 사람들 그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걸 또는 탄소세 같은 걸 도입해서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공감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세금을 이렇게 탄소세를 도입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게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 교수인데요. 기후변화에서도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 Carbon and Inequality from Kyoto to Paris 탄소와 불평등 교토 의정서부터 파리 의정서까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잘 찾아보면 논문이 PDF가 있어요. 즉 지금은 국가별로 탄소를 줄이자 했는데 이제는 개인 소득과 배출량에 따라서 탄소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전 세계 상위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권의 45%를 쓰더라. 를 근거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고 비행기 있잖아요. 지금 외국 여행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외국 여행 갈 때 비즈니스 세금 여기에 180유로 우리 같으면 한 20만 원 넘어 되는 거를 따로 우리 같으면 탄소세를 매기라. 그리고 비즈니스 말고 우리 일반 이코노미도 한 3만 원 정도 물려라. 이렇게 물리면 그게 한 200조 정도 돈이 된대요. 그러면 탄소 어떤 이게 저탄소 하는 데에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걸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이래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 전기요금 인상.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석유값보다 전기요금이 더 싸게끔 했어요. 마치 깨로 참기름을 짰는데 깨값보다 참기름값이 더 싸게 팔아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전기값이 비싸진 거죠. 이걸 잘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원전의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뽑아가지고 원전 지역에 도움도 못 주고 재생에너지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정책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기름값을 올린다든가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트럭을 갖고 영세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탄소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감면을 해준다든지 일부는. 그러니까 이 탄소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같이 상황에 따라서 소득 역진적인 그런 성격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죠. 없는 사람들에게는 난방비 같은 걸 대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번 그린 뉴딜에서 거의 놓치고 있는 거, 식량 안보, 농촌 살리기입니다. 우리나라 농가가요, 지금 총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 몇백이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230만 명.
우리나라 100명 중에 한 4, 5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도 농촌에서 농사 짓는 가구의 가구 세대주가 나이가 평균 68세. 다 우리 삼촌 같은, 삼촌이 아니라 사촌 형님 같은, 큰 형님 같은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농사 짓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77% 곡물 수입하고 23%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농촌이 힘드냐? 자, 도시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을 한다 하면 한 가구가 버는 게 6,400만 원 정도 벌어요. 한 가구가. 평균 2018년도 기준. 그런데 농촌에서 한 가구가 열심히 하면 4,200만 원 정도 농가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임금 소득 격차가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약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 하듯이 그거는 뭐 굉장히 뭐 원발의 오줌 누기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줘서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농가 부채를 많이 해결해 줘야 돼요. 농촌은 또 농사 지면서 빚도 많이 지고 트랙터 산다고 빚 지고 그러면서 금융 지원을 농협이 있지만 잘 안 되고 농촌의 문화,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이런 사회 인프라가 있어야 도시에서 살기가 좀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 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농촌에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농촌 뉴딜 정책이 지금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경북 상주에 생물자원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경북 상주가 면적이 얼마큼 되느냐? 서울시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경북 상주시의 인구는 대략 얼마 정도 된다? 얼마 될까요? 98,000명. 10만 명이 안 돼요. 지금 10만 명이 안 되면 도시로서 기능하기 힘들고 정부에서 돈도 많이 안 주거든요. 자, 수도권의 2배 되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우리 전 인구의 절반이 가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하면 지금 그린 뉴딜은 160조가 아니라 200조라도 그중에 절반은 농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젊은이들이 적절하게 많은 일을 하고 행복히 살 수 있도록 집값도 좀 낮추고 정말 새로운 신도시를 지으려면 농촌에 도시 가까운 농촌에다가 조금 자그만하게 규모대로 만들면 가능하죠. 자, 이런 어떤 발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절 근로제 외국인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해요. 뭐 깨를 따든지 그다음에 뭐 콩을 씹든지 저기 마늘을 뭐 심고 하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농촌의 인력을 양성하고 농촌에 빈집 많아요. 비싸서 그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젊은 사람이 가서 살겠다 하면 돈을 지원해가지고 새로 그걸 등록을 해주고 임대계약을 싸게 해주면 되죠. 1년에. 뭐. 그리고 마을관리사 같은 제도를 함으로써 인문학을 한 또는 사회과학을 한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마을에 가면 굉장히 그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한 1, 2년 전에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서울의 강남에 살던 친구,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0대 전후의 사람이 한 6명이 제주도 어디에 이장님하고 집을 얻어줘가지고 거기 가서 6명이 주소를 두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제법 강남 스타일로 머리를 이렇게 헤어컷도 하고 이러는가 봐요.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발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마실을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다가 그 동네 마늘 농사 뭐 하는 거를 전부 택배를 다 해줘요. 도배지요. 그래서 그 마을이 굉장히 나름대로 좋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지자체에서 좀 주고
그래가 적어도 한 3년 동안 살게끔 해주고, 아니 그래 안 살면은 돈을 다시 물려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가서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한 50만 원씩 한 달만 지원해주면 남녀 두 사람 가면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 학원도 할 수도 있어요. 거기들 해주고. 이렇게 하면 농촌이 충분히 촌에 가면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게 5년, 10년 살게끔 되면 시골 빈집도 등록해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그 패턴을 좀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많이 부족해요. 지금 아까 계산한 이 160조 한 돈이 아주 치밀하게 나온 것 같습니까? 대충 곱하기 n 하면은 나오는 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좀 더 정책은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정책을 한 일본에서 농학부 교수가 일본에 약 550만 헥타 정도 농지가 있으면 제주도 면적이 30배, 되게 많죠. 일본 열도 1억 5천만 명을 완전 작업할 수 있다고 자기가 계산했어요. 그리고 농촌에 공장이나 학교, 병원 계획적으로 배치하면 도시가 절로 가게 돼 있다고. 이걸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5천만 명이 남한만 하려면 제주도 10배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의 농토 면적이 20%였어요. 즉 방금 18%가 되면 우리나라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15%로 줄였어요. 그 땅들을 전부 다른 걸로 쓰고 골프장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골프장이 우리나라 땅의 한 4% 정도 됩니다. 전국에.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하게 정부가 의지를 만들면 농촌에 그걸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내발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농촌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야 되죠. 농민이 몇백만이라도 투자하면 거기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즉 풍력 발전을 만들든지 해도 농민이 참여하는 풍력 발전인데 우리 집 뒤에 산에 뭔가 풍력이 도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우리 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거로 세워놓으면은 좀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유럽에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이 20% 이상 주식을 사게끔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도 그렇게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농업을 할 때도 좀 비료 많이 쓰고 화학 농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텃밭도 좀 가꾸고 학교 급식도 제대로 하고 도농직거래도 하고 생활병원도 되고 이러면서 도시와 농촌과의 어떤 연계를 좀 더 해서 아무리 디지털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이 먹는 게 부동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위에 나오는 거지.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쌀 수출 안 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농촌에도 농사를 이제 쌀 농사, 보리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에너지 농사를 짓게 해야 돼요. 이 지금 자료는 경남 고성에 한국 남동발전이라고 화력발전 하던 데서 빌려서 이 땅을 몇천 평을 한 3m 정도 높이에 텐트 치듯이 태양광을 깔아요. 그러면 여기에 30%는 태양광 발전으로 햇빛이 오고 나머지 70%가 이 밑으로 투과가 돼서 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한 5,000평 지으면 보통은 쌀 농사만 하면 한 5,000평 지어가고 800만 원 나오는데 태양광까지 같이 하면은 쌀은 조금 줄고요. 대신에 에너지를 팔면 2~3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거를 농촌에 아까 같이 그린뉴딜 할 때 적극 보급하되 태양광만 하지 말고 바람이 있는 데는 산 뒤에 풍력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집 앞에 개울이 있어요. 개여울. 이러면 그 앞에는 소수력 발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에너지를 하면서 그 에너지가 그 지역, 부산, 울산, 경남에서 쓰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전부 유럽에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마 이렇게 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사회 공통자산으로서 공공의료, 공공주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일본의 우자와 히로우미라고 하는 분이 거의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제자들은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공통자본, SOC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도로, 상수도, 항만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우자와 히로오미 교수는 자연자본, 즉 대기, 물, 산림 이런 게 전부 자연자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도자본이다. 교육, 의료, 금융, 사법, 행정. 이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전부 바꿔야 된다는 거. 좀 심하게 하면 적폐라고 하는 게 이 안에 다 있어요. 왜? 제도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 공교육 하잖아요. 의료도 공교육해야 돼요. 금융도 공금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법 정말 중요하죠. 행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가 사회적으로 이 세 개를 그냥 정부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시민이 전문가가 뜻을 합쳐서 관리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자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라는 글을 썼어요. 모든 시민이 건강을 유지, 질병 상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정부가 보건의료 기본 서비스 제공할 책무에서 나온 겁니다. 의무, 아까 같이. 모든 국민의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가. 모든 국민이 병에서, 아픔에서 자유로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공공의료가 안 된 나라는 그걸 개인에게 맡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 지역별로 병원 체제 계획 수립, 건설 관리 위해서 필요한 재정 조치, 얼만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료시설을 어디에 건설하고 의약품 가격을 어떻게 공급하고 무료로 할 것인지 저가로 할 것인지를 다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공공의료인데 이걸 정부가 하겠다니까 어찌된 자치인지 의료, 의사 또는 전공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이익만 내세우고 국민들이 여기에 소외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료를 경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의료에 맞춰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의료시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국종 의사 아시죠? 예. 요새는 젊은 사람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많은 걸 그런 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죠. 그게 공공의료를 하는 이유지요. 그리고 지금 심한 게요. 우리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대학병원 코로나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부산의료만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원래 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전라도 쫓겨가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부산의료원이 아니라 부산대학병원이 공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삼성병원 하나도 안 합니다. 삼성병원에 그 음악 하는 거 있죠. 한 대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오로지 국가가 모든 걸 서포트해 주는데 자기들은 사익만 취급하고 있고 문제잖아요. 언론이 그런 걸 지적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인식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공 개념 안에 주부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집을 갖고 집 장사하듯이 이렇게 하나요? 잘못된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레미 리프킨, 뭐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고용이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로봇이 거의 다 일반 노동을 대체합니다. 그런데 제네비 리프킨은 시민사회, 제3섹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 서비스, 예술, 여가활동, 종교, 사회 참여 활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NPO, 시민사회 영역이 GDP의 거의 5% 정도를 차지하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농업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GDP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한 3% 정도 전후로 됩니다. 관광해도 그렇게 하면 4, 5%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시민사회 영역이 굉장히 크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번에 동백전이 있잖아요. 동백전도 열심히 썼는데 며칠 전에 땡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원래 지역학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타임뱅크 형태를 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미국에 타임뱅크가 있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전문성과 관계없이 1시간 참여하면 같은 돈 타임 달러를 받아요. 즉 제가 여기서 영어를 한다, 일본어를 한다. 그걸 어디 가서 한 11명 가르쳐준다. 이러면 1시간에 10,000원 잡으면 2시간에 일주일에 하면 10,000원. 어떤 분이 청소를 한다. 청소도 10,000원. 와이 와서 봉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 10,000원을 채우지 못하면 집에 있는 김치를 부어도 돼요. 집에 있는 김치를 가지고 10,000원치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데 다 됩니다. 법률, 컴퓨터, 식품, 운송 서비스, 학교 프로그램도 많이 강좌를 듣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컴퓨터를 고쳐주는데 몇 시간 노동한 데 대해서 얼마. 또는 그걸 중에 일부를 약국에 가서 타임 달러를 내면은 여기에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회적 통화를 만들려 하면 첫째가 현행 복지 부분 관료들의 점진적 축소.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첩첩산중, 첩첩시야로 이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좀 줄이고 직접 줄 수 있는 것. 아까 농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어요. 천규석 선생님이라는 분은 2004, 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농림부의 예산이 9조 정도 되는데 그때 농사짓는 사람이 300만 명 정도 있거든요. N 분의 1을 나누면 1년에 집집마다 돈 1,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농림부 공무원 다 없애고 농민들한테 1,000만 원 주면은 가구마다 부채 해결되고 농사 잘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육부도 비슷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지도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방위사업 축소. 우리나라 남북에 있어서 얼마나 국방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좀 줄이면 복지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사치제 이런 데 돈을 더 탄소 많이 나가는 거 세금을 많이 물려야 돼요. 근데 똑같이 지금은 지급하니까 문제다. 탄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기본제를 많이 하고 사치 칠 사람은 돈을 비싸게 차도 보통 차는 싸고 에너지 절약적으로 하지 거기다가 폼 내고 페라리 이런 거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섹터에 기부금 하는 거 YWCA, YWCA 환경단체 이런 데에 회원이 돈 내면 그거는 세금 감면해 주듯이 그런 걸 많이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세계경제포럼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4차 산업이 되면 돈을 누가 버느냐. 제주는 AI가 버리고 돈은 CEO가 버는 거예요. 삼성 이러면 돈 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주. 그러면 그 안에 일했던 사람은 알다 모르게 다 쫓겨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로봇을 들이면 로봇세, 부자정세, 징벌적과 징벌. 이게 뭐냐 하면 벌금이 있죠. 여러분이나 제가 혹시 잘못해가 요 앞에 차를 잘못 대놨다가 스티커가 끊이면 한 5만 원 끊기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한 이틀 가요, 그죠? 내만 재수없게. 이런데. 그런데 만일에 우리나라 재벌이 스티커 끊겨갖고 얼마 정도 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머리가 아플까요? 아이씨, 이렇게 할까? 얼마쯤 스티커 하나에 한 장, 얼마쯤 끊으면 좋겠어요? 네? 석 단위. 한 1억 정도 끊기면 에이, 이 정도 느낌 올까? 예,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렇게 끊는 거예요. 그 사람 소득의 0.001%인가 얼마를 하면 우리 돈으로 만일에 100억 버는 사람은 스티커 하나 끊기는 게 한 1,000만 원 끊기는 거예요. 부당합니까? 그것 좀 쓰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책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을 조금 더 잠깐 써야 되겠다, 그죠? 제가 설명을 좀 더 많이 하라 그랬어.
원래 12시 되면 땡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생산성은 높아가는데 그 기계로 인해서 인간은 다 공장에서 이제 소외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그런 피해를 입어도 막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자,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게요. 법을 안 만들어서 손해본 케이스 정말 첫째, 자, 새만금 개발을 하죠. 새만금을 갯벌을 간척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개발을 했다는 사람이나 어업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개발하기 전에 이 중에 당신은 배가 몇 척 있고 매일 가서 얼마큼 조개를 잡았고 했으면 미리 받았죠. 왜? 보상법 근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 있었던 무슨 슈퍼, 그 집 아들, 딸 대학 다 공부시킨 사람 지금 슈퍼가 있어요? 없어요? 마트가 들어오면서 다 사라졌죠. 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에 300개 내지 400개의 슈퍼가 사라지는 게 경제학적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앞에 있던 무슨 아들내미 이름, 딸내미 이름 붙였던 슈퍼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한 푼이라도 보상받았습니까? 왜 없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경영을 못해서 어쩌습니까? 흐름에 마트에 허가를 내주는 순간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면 법이 만일에 마트가 입점할 때 그 주변에 반경 1, 2km 안에 한 300개 되는 마트의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 보상해줘야 된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막 그냥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마트가 그렇게 되면, 슈퍼가 그렇게 되면 마트에서 입점할 때 거기에 대한 적어도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또는 정부가 슈퍼에 지원금을 줘서 전업을 할 수 있게 만든가, 마트가 앞으로 올 이익이라든가 앞으로 이익이 나올 때 일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또, 아니, 나는 그거는 반대세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맞는데 그거를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 생각 없이 법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새만금에서 내가 농사 짓던 사람, 거기 하던 사람이, 개발을 하던 사람이, 어업을 하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딱 갖고 그 사람들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제4차 산업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로봇이 다 들어서고 우리는 다 일자리 일으켜도 그냥 내가 무능해서 나가고 시대가 이래서 나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그러려면 저는 국회는 밤낮을 자면 안 돼요. 국민들은 자도 모르지만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 정도의 마인드에 반은 가야 된다고. 절만 안 되는 거죠. 지금 해도 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헐 지나간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다툼 수준이고 본질에 접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에 있어서도 좀 바꿔야 돼요. 은행이 왜 은행인가? 이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긴급 재난지원금을 14조를 풀었어요. 그런데 청주의 어느 집은 1,000만 원을 빚을 빌리려고 하니까 안 빌려줘. 신용불량들. 안 된대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14조를 카드를 통해서 줬잖아요. 카드 업계가 번 돈이 얼마냐면 2,000억 원 있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나눠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선택했는데 자기들이 영업한 것도 아닌데 2,000 계산하니까 2,043억을 얻었어요. 즉 흔히 말하는 대라를 2.2% 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위기가 왔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이 삼성, 현대까지 다 내갖고 국민 성금 모은 게 얼마인지 압니까? 1,000억 정도 돼요. 우리 국민, 저도 10만 원 내고 이런 게 2,00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카드차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좀 국민들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기금도 좀 내줘야 안 되나? 한 회사마다 적어도 3, 400억 먹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네덜란드에 트리오도스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트리오도스는 제3의 길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이 은행은 일반 대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인 사업, 그리고 공정무역, 유기농가, 창조적인 문화단체, 재생 가능한 에너지 하는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에 무담보를 빌려줘요.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다 낸 거예요. 즉, 여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K은행, B은행, H은행에 돈을 딱 넣으면요. 내가 1,000만 원을 딱 넣는 순간 미국에서 50만 원을 딱 땡겨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라크 지금 폭격하고 있어요. 애들 죽이고 있는 폭탄을 만들고 있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내가 원전을 원하지 않는데 그 돈 가지고 100만 원 뽑아갖고 건설을 하는 거예요. 왜? 일단 은행에 열어놓은 순간 지 마음대로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간섭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은 어디에 당신 돈을 쓸 건지를 사용자 지정형 계좌가 있어요. 즉, 내 돈은 재생 가능 에너지만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 분야에 해주세요. 복지 분야에 해주세요. 이러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이율은 약간 낮지만 그래도 이자를 다 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내가 보람이 있어요.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이걸 사회적 금융이라는데 이게 지금 필요해요. 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집, 신용이 그동안 괜찮은 사람 1년 동안 5천만 원 빌려주고 1년 뒤에 갚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돈도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중에 일부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돈 떼먹고 안 주면 은행도 파산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라민 은행 있죠. 벵글라데시에서도 90% 이상 변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장발장 은행도 있고 별의별 게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노역하는 사람도 있죠. 돈 없는 사람은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쳐갖고 한 300만 원 뭐 이러면요. 한 1,000만 원 하면 한 달 부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황제 노역이라고 있었죠. 하루에 일당을 5억 쳐준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만일에 일당정도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쳐줘도 그 사람은 한 3년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을 낳는다. 예, 슈테른 달러라고 해서 아까 같이 타임뱅크하고 비슷한 걸로 하되 여기는 그 돈을 유로하고 억수로 막 바꾸기도 합니다. 대전에 한반대처라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돈을 일두루라는 말을 써요. 일원하고. 그래서 농산물도 쓰고 의료도 하고 이 지역에 이런 활용을 하고요. 이 재미난 거는 세계 최초로 쌀보니 지역화폐가 일본에서 하나 만들어졌어요. 즉 젊은 청년들이 우리 같은 지리산 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땅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쌀 한 옵씩 한 대씩 내가 돌려줄 테니까 한 장에 10,000원씩을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래서 10,000명을 모으면 1억 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농사 지어갖고 다시 나눠주니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코로나 시대는 우리 도시나 서울에 이런 데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좀 써야 됩니다. 네, 근데 빨리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복지 문제를 잘 정리하면 일시적인 조건부 기본소득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한 50만 원 정도는 준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 골판지 죽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의 상황에서 또는 내가 직장을 좀 못 가져도 한 1, 2년 더 견디면서 고민할 수 있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 집중된 데는 당분간 안 주는 거예요. 즉 농촌에 가 있으면 충분히 주는데 서울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걸 합의해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서 떠나갈 수 있고 프랑스는 아직 완전히는 안 정해졌는데 원래 농민들에게 1,000만 원씩을 주자.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국제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 청년소득, 농민 기본소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이후에서 국민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사용자 조건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래서 뭐 내가 소득은 있는데 고용주에 직접 풀타임으로 고용 안 된 경우가 이걸 고용보험에 못 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악단인데 악단에 소속되지 않고 한 번씩 가서 내가 뭡니까?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소득이 한 1, 2천만 원 나도 그 사람이 고용보험을 못 들게 돼 있어요. 왜? 네 고용자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이거를 국가가 사용자 여건을 없애고 국세청에 신고된 돈으로 하면 고용보험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가능하다. 이런 제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제는 잘 아시죠? 최저임금제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 최저인데 최고임금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 놀라운 게 여러분 베컴 알죠? 축구 선수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1,000억 벌어요. 1,000억. 광고비까지 다 하면 광고비가 한 800억 되고요. 각 2,000억을 1년에 벌여요. 축구 선수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물론 그 이상 버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지금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개장이 안 돼가지고 현장 직원 절반을 10만 명을 일시에 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CEO가 그 사람들 배당을 다 받았는데 일반 사람들의 1,500배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삼성이 사장 월급이 145억. 삼성전자. 직원보다 140 몇 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자유시장에 맡겼는데 이제는 시장 시스템이 사회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강조를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독일에서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미국의 소득학대가 아까 루스벨트 때까지는 최고소득세가 79%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이 잡으면서 팍 내려가고 30%, 40%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공화당이, 즉 지금 트럼프죠. 이런 맥락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정책에서 격차를 당연시했어요. 그리고 보수 우파 운동, 우리나라의 일종 뉴라이트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과세, 세금 내는 건 악이다. 시장이 옳다. 시장이 맥혀라. 국가는 수요 공급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임금 격차를 시정하면 역효과 온다. 실업자 많이 생긴다. 회사 안 할 거다. 세금 높이 내면 노동의욕 훼손하고 법인세 높으면 기업이 투자 격감하고 대폭 임금 상승하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다. 이 논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니까 양극화가 줄어들었고 루스벨트가 아까 같이 70%로 끝에 올렸죠. 처음에 25% 되던 거를. 그 올려놓은 게 미국의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일의 슈마흐는 제가 슈마흐를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 이분이 참 대단한 게 환경주의자이기도 하지만 스코트 바드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고문으로 했는데 이분이 공장 규모가 300명 이상 안 넘게 하자. 개인 얼굴을 보게 하자. 지각을 했을 때 경위서를 쓰지 말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요. 당연히 쉬세요. 이러면 된다. 전례가 이렇고 이야기하지 말자. 대신에 당시에 모든 것을 종업원 지주제로 했어요. 그리고는 절반은 종업원에게 돌리고 나머지 이게 절반은 지역사회. YMCA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놀라운 게 3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최고 말단 직원하고 최고 CEO가 월급이 7배를 넘지 말자. 네. 그럼 얼마입니까? 밑에 사람이 1억 받으면 5천만 원 받으면 자기는 3,500, 3억 5천. 1억 많이 받으면 자기는 7억을 넘지 말자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 룰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있죠. 단체장이 7배를 안 넘게 부산시도 결의가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때 이야기나 1950, 6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격차를 줄이는 게 어떤 거냐. 지난번에 추신수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자기가 매덕을 내갖고 자기는 메이저리그인데 마이너리그에 있는 친구들 100명한테 돈을 100만 원씩 이상을 줬어요. 그게 미국에 뉴스 나고 난리 났는데 그 구단주가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요. 프로야구 멋진 사람 많지만 연봉 2천, 3천 되는 사람 많아요. 그 구단에서 돈 벌어갖고 그 중에 100억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같이 백컴 1000억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조금 적게 주고 적게 받는 걸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좀 노력한 친구가 농구할 때 누구죠? 농구 선수 유명한 여성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현경? 김연경? 네. 배구 농구예요. 배구. 그렇죠. 배구 할 때 그 친구는 자기 돈을 많이 받지만 전체 다른 사람 돈 좀 더 주라고 자기가 매듭해서 계약을 했고 10배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어떤 노블리즈 올리주의 하나의 전형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는 지금 여기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이걸 한번 보면 돼요. 이게 거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절대 언론에 안 나오고 책에도 안 나오는 경제학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이야기만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아까 같이 쫙 보십시오. 1930년 초반에 24, 5% 되던 루스벨트 초기에서 루스벨트가 끝날 때쯤에 79%까지 올라갔죠. 최고소득세가. 아까 100억 받으면 79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올라가요. 1950년대 이때 무슨 시기죠? 한국 칠 때죠. 전쟁 칠 때는 94%까지. 100억을 번 사람한테 94억을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6억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70%대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1990년대 레이건 오죠. 영국은 대처고. 이럴 때 30%대로 내려가요. 신자유주의. 그래가지고 지금 35%, 40%대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서 가는데 한국은 놀라운 게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시대 50%대에서 70% 올라갔어요. 80년, 70년대, 80년대. 전두환 초기까지 70%. 우리나라 너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쪽쪽쪽 내려가가지고 90년 IMF 오면서 내려가가지고 30 몇 프로 하다가 지금 42%. 예. 내년부터 45%. 자, 여기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면 얼마 내가 몇 프로 내는지 나옵니다. 1년에 연봉 4,600, 15% 내고요. 8,800, 24%. 1억 5천, 35%. 300, 3억, 38%. 5억, 40%. 5억 이상 42%를 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5억에서 10억까지는 45%를 내요. 그나마 늘어났는데 그러면 약 9천억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우리나라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는 서울에 잘 나가는 로펌 회사에 버는 사람이 몇백억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은 토마 피케이티가 1%의 시대거든요. 전 세계 1%가 전 세계 부의 50%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 아까 같이 1200부터 800, 8000 얼마 2억, 3억, 5억, 10억까지 만드는데 10억부터는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 1000억도 똑같이 지금 45% 적용을 새로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억까지 가면 10억에서 30억 또는 50억, 50억부터 100억, 100억부터 200억 이래갖고는 한 60% 정도는 가야 안 됩니까? 그래야 세금의 어떤 형평성이 맞다. 지금 이런 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래 이야기하죠.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야 세금 많이 내면 누가 그 회사 경영하고 싶겠노? 그 이야기 하나 있고 세금 많이 내면 경제 성장이 되나? 이런데 여기 보면 자료가 이제 미국에서 이 미국의
경제 분석하는 통계국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세금이 90%까지 가깝게 있었죠. 위로 갈수록 많고, 근데 밑에는 20, 30%. 낮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GDP가 먼저 적어도 7, 80%로 GDP가 그 세금이 갔을 때 성장이 적어도 4%에서 5% 사이를 봤고요. 세금을 팍 깎아가지고 30%대 정도 해서 줬을 때 성장이 1.5에서 2.5%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게 통계예요, 미국에서. 자, 그 다음에 세금하고 일자리 그러면 어떻느냐?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한테 틀렸다는 게 똑같습니다. 적어도 60%, 70% 이상의 세금을 냈을 때 일자리가 성장이 2.5에서 2에서 2.5 정도 되죠. 그런데 아까 같이 성장을 진짜 낮췄잖아요. 세금을 약간 30, 40% 이하로 만들었을 때 일자리 성장률이 1.0에서 0.5가 됐다는 게 이게 현실 데이터인데 이거를 어느 신문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부도 이걸 설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한계 소득이 되면 실질 GDP는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한 60, 70에서부터 하면 3.5에서 약 4.5 정도의 성장이 왔고요. 낮췄을 때는 2.5에서 1.78. 이 데이터를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이렇다가 아니라 적어도 세금을 높였을 때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일자리도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재난은 없는 사람에게 더 가난해집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좀 잡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 좀 기네요. 이제 가능한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진보와 빈곤, 프로그레스 앤드 파버티라는 책이 1879년에 나왔는데 최저임금 이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가장 문제가 땅이라는 문제예요. 토지 가치세. 토지를 이걸 갖고 활용해가 쓰는데 안 하고 부동산만 갖고 집값 올리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정부가 불로소득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토지 사유재가 인간의 노예화를 초래합니다. 요새 정말 아파트에 나는 고급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이 거의 현대판 좀 심한 이야기로 나머지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한두 놈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죠.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고 애들까지도 자기 집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되고 무시하는 옛날 양반집에 아들님이 딸내미 노릇을 하고 그런데요 덴마크에서 1957년도에 헨리 조지의 사례로 토지세를 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때 정의당이 덴마크에 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 보유세를 2배로 인상하고 하니까 토지 투기 막고 그 다음에 농업, 아까 노동이나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덴마크가 국제 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인플레이션도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이 거의 해소되고 실질 임금이 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덴마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면 좀 달라지는데 요새 애들 꿈이 간물주라며 초등학교. 옛날 같으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면 대단한데 요새 같으면 아이고 네 수고가 많다 고생하네 이런 식의 스타일이 되면은 누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을 정부가 또 지자체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조금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식의 문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 이걸 풀려고 그러면 인식과 실천과 제도를 잘 맞춰야 돼요. 예를 들면 생각이 먼저 건전하게 내가 이 자연이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지구하고
같은 몸이다. 이런 생물이다. 언제가 죽는다. 이런 게 되는데 아메리카 인디언의 어머니 돼지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인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걸 공부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남녀는 평등하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옛날에는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죠. 말을 할 때도 아이나 여성이나 어르신이나 아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옛날에 막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돼야 되죠. 그런 제도가 대표적인 요새 젠더 문제, 어떤 성추행 문제. 이거는 예전에는 정말 막말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걸리잖아요, 법에. 윤창호법이 생기고 정말 안타깝죠. 음주운전하면 이제 배가 망신한다고. 옛날에는 그냥 술 먹었는데 뭐 술 먹다 보니 그랬고 이랬는데 지금은 술 먹고 아니라 뭘 해도 그는 정말 범죄라는 걸 아니까 인식이 바뀌죠. 아, 이제 저러면 안 되구나. 내가 함부로 저 사람한테 어떤 외모를 갖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는 거죠. 내가 술 먹고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인식이 돼야 되면 인식이 제도가 되면 인식이 바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요. 제가 차량 무슨 요일제도 하고 이러면 가입을 해봤지만 할 때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한 2, 3일 내가 택시 타고 다녀보면은 1년 혜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하면은 경차를 타고 다닌다. 공공하는 것 빼고는 일반 사설에서는 안 쳐주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를 좀 디테일하게끔 하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 하던 말이죠. 상 줘야 될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줘야 될 놈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세상인데 상을 줘야 될 사람한테 벌 주고 벌을 줘야 할 놈한테 상 주는 세상. 이 잘못된 거죠. 이 적폐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신상필벌 이게 인센티브를 줄 때 팍 주고 페널티 줄 때 팍 주고 그게 정책인 거죠. 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그래 해야 아 내가 소박한 집에 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 되는 일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환자지 창조자가 아니다 이거죠. 흙을 가지고 만들지 그 흙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흙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인간이 그 흙을 만들 수는 없다.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리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볼루션, 리이벨리에이터, 재평가하고 재개념, 재분배, 재지역화, 줄이고 리사이클링 이런 어떤 재라든가 하는 거. 그다음에 탈이라든가 하는 말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성장, 탈지대, 집값이죠. 탈화석연료, 탈핵, 탈토건, 탈집중, 서울집중, 탈경쟁교육, 탈경쟁, 탈차별, 탈혐오. 탈탈 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통해서 농사에 대한 이해도 그냥 지금 막연한 농사보다는 농사를 하면서 놀이로서 접근하고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농사를 통해서 생물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하고 농사 짓는데 모내기 도와주고 제 어릴 때 촌에서 자랐는데요. 봄 되면은 오후 시간에 늘 가서 보리배기하고 모심기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낙농은 스스로 텃밭을 가꾸면서 자주 가고 정농은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식당이나 먹거리, 즉 우리 부산시청이나 경남도청,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음식물은 우리 국내산만 써야 돼요. 그래야 지역을 제대로 로컬 푸드의 메카가 되어야 되고요. 학교도 이제는 생태교육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환경교사도 제대로 없어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환경헌장도 만들고 가족이나 학교에서 공통실천사항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직장 대표나 거기에 간부나 또 학부모나 모여서 어떻게 에너지를 줄이고 오염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꿀 거고 목표를 삼아서 실천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신자유적인 그런 사고를 패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법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 노동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레이버라는 노동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모두 노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사회적 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시 종료하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재난의 정치 경제학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잖아요. 그중에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막연해요. 어릴 때 여러분이나 저나 머리 한번 다치고 집 아키고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재난에 대해서 리스크를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119 전화하면 무조건 오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책임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와 재난을 교과서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은 전쟁, 여기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었죠. 쿠데타. 우리는 쿠데타, 중쿠데타를 많이 봤어요. 테러, 비행기 납치, 위험한 것, 방사능 오염, 폐기물, 구조물 붕괴, 우리 성수대교 붕괴 등등 봤죠.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폭력적 갈등, 전염병, 괴질 출현, 지금 이게 그거예요. 파업, 폭동, 그 다음에 홍수태평,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 복합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그 다음 집에서도 한 번씩은 밤에 불을 끄고 전기가 없는 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재난 배낭 같은 걸 꾸릴 필요도 있습니다.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이러면 집에 간단하게 건빵, 마실 물, 약, 응급약, 랜턴, 라디오 같은 거를 우리 산에 배낭 메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산시가 그린 뉴딜 하면 이걸 지자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모아서 재난 배낭이라는 거를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보급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디어를 모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많은데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으면 좋고 학교도 제대로避難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항상 유비무한, 무비유한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코로나가 힘들지만 코로나가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제2의 코로나19가 아니라 20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말고도 지진도 올 수도 있고 뭐 심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인식, 실천, 제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참고한 책을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좀 있든지 약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